예,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서 문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뽑아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게 이게 좀 그 철학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되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못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 그어놓고, 자,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뭐를 이렇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보다 가난한 분들을 돕는데 더 나은 이유, 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자, 낙인 효과. 저 사람은 무슨 수급 받는데 이게 낙인 효과죠. 그래서 그걸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다 추려내야 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그래서 엄청난 행정력과 또 행정비가 들어가죠. 기본소득은 그냥 다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 나눴던 것은 노동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선택적 복지는 기준 그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임금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서 노동력이 저하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무조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익 저하가 될 일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자,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주체가 나오고 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나고 타자는 다른 사람들인데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에서는 주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나라는 주체가 어제 독립되어 있었죠? 자, 그것과 대비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레비너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에서의 나의 존재 또는 태양 아래의 나의 자리, 나의 집,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나의 현 존재의 바로 그 장소가,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무언가를 좀 빼앗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인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윤리적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타자 윤리학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지어서 판파레이스, 21세기 기본소득을 지은 판파레이스, 이분은 고용지대론이란 것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용은 자,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대라는 것은 무언가를 독점함으로써 거기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는 것이죠. 고용지대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이 나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독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독점에서 부당한 이윤이 발생하는 게 지대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여하는 부분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내가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노력과 기술과 지식으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소득을 가져가야 됩니다. 합당한 소득. 그런데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대해서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롭다. 이게 팜파리우스의 고용지대론입니다. 기본소득하고 연결되죠? 이것도? 다들 너무 솔직하세요. 프린트물을 보자면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자, 그 다음 또 어려운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마사 누스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량이 높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역량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개인 역량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런 거다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뭐 지식이 있어 이런 개인 역량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런 철학적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 근거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기본소득을 더욱더 지지하게 되는 거죠.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한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게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다면 역량이 낮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유하고 연결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만한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기본소득은.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역량이 높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역량이 높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의 기본소득이 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번 주 문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기본소득을 여성신학적 차원에서 또 성찰하겠습니다. 자, 요 교재가 여러 가지 학문 간의 다차원적인 연구라 그랬죠. 오늘은 여성신학적 성찰을 했습니다. 여성신학은 여러분 페미니즘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들어보셨죠? 근데 여성주의가 페미니즘이고 여성신학이기 때문에 요건 페미니즘 성격이 있는 신학이에요. 성경적으로 또 이 어떤 여성주의를 또 해석하는 이것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차원에서 나누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쭉 봤는데 여성 신학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노동이라는 거, 의미하고 기본소득하고의 어떤 관계 이것들을 많이 논해 놨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계속해서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그것이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그럼 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험에 들어갔든지 이런 추세에 있어요. 오늘날 그 세계 추세가 이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노동 시장도 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악화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어려워지면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노동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 노동 영역을 비롯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성불평등의 문제, 남성과 여성 중에서 특정 성이 더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정미현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서 또 여성 신학적 시각에서 이 기본소득을 분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뭘 한 거다? 종교개혁이니까 그래, 종교적으로 개혁한 거.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 여기에 반기를 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종교개혁은 당연히 그거 들어가고, 공공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공공성 뭐냐면 사회참여예요.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온 세상의 질서에 대한 부분도, 이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거기서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가요, 개혁주의를 따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서 우리 이제 칼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칼빈이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공로,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사람이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칼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업적주의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임금, 그러니까 돈하고 노동하고 딱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업적주의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런 업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소득하고 뭔가 연관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미영 교수님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 원리의 관점, 방금 살펴본 거고, 두 번째는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또 기본신학을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성신학 관점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죠. 여성신학이든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든 남성, 여성이 평등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성주의라고 하니까 여성만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위에 두는 거, 그게 여성주의 아닌가, 그게 페미니즘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페미니즘 공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이 양성의 평등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양성주의가 아니고 왜 여성주의냐? 지금 차별받고 있는 게 누군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금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은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그랬잖아요. 항상 극단이 있어요, 극단. 이 극단이 항상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건전한 이런 여성주의, 여성신학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신학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 위에 있는 그런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적 구조를 보면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신학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되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여성신학이 기본소득에 뭔가 또 어떤 사상적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 그 원리 중에서 종교개혁 원리로 요 기본소득 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이라 나오는데 이 종교개혁이요 여기저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치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개혁주의 전통이 있는 신학자예요. 이 치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당시 배경이 어땠냐면은 당시 그 사회가 용병제 중심의 경제 구조였어요. 우리나라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남자들이 다들 군대 가죠? 용병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직업군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원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전체 경제 구조에서 일부분이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딴 일은 안 하고 다 군인만 됐습니다. 근데 이 군인 돼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뭐 이렇게 군대 안에서 잘 살면은 뭐 괜찮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구조를 그 사회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막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리고 그 용병제라는 구조 안에서 이 지도자들이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치빙글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 종교개혁할 때 교회개혁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적인 개혁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기본소득하고 좀 연관을 지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성이 들어가고 보편성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성,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신 거니까 이게 다 들어갑니다. 기본소득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3가지하고 현금성까지 들어가면 기본소득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을 볼 때에 기본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우리가 살펴봤던 뭐 루터나 칼뱅과 마찬가지로 땅을 사유화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뭔가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그 지공주의라는 거 배웠잖아요. 땅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윤을 얻는데 자기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자본이 되었든 자기의 어떤 노동이 되었든 그걸 통해 가지고 땅에서 자기가 얻은 부분은 갖고 가는 게 맞다. 최대한 뽑아가라 좋다. 그러나 땅 자체의 가치, 거기에서 비롯된 이윤들은 네가 갖고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사회에 다시 나눠야 된다. 이게 지공주의입니다. 치빙글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빙글리가 볼 때에 그 당시의 경제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용병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고 봤어요. 젊은이들이 당장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 나가가지고 죽거나 다치잖아요. 노동력 상실이 일어납니다. 땅을 이용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젊은이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경제가 굴러가는, 뭐 당신은 그 16세기 뭐 이럴 때니까 당신은 뭐 공업 이런 게 발달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주축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죽고 다치고 있는데 지도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선, 모두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이런 용병제를 없애고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츠빙글리가 하나 얘기한 거, 보편복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개인 자선 행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좋은 마음에 맡기는 거죠. 근데 한계가 아주 극명하잖아요. 개인 자선으로 할 때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자선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편복지 체제를 세워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구제법을 도입했고 시립급식소, 그러니까 시립이니까 공공이죠. 시립급식소를 설치해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분들이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게끔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책임을 시에다가, 이 정부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리고 또 츠빙글리는 수도원을 철폐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이 수도원이 거의 이 어떤 비리와 이게 잘못된 그 돈들이 모이는 온상이었어요. 수도원이. 예를 들어서 죽을 때 유산을 다 뭐 이런 수도원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수도원이 또 잘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예 수도원을 갖다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조세제도를 개혁해서 아까 그 보편복지 얘기했잖아요. 그 기금을 조성하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보편복지를 이루자 이런 것도 기본소득하고 또 맥락이 닿죠. 츠빙글리가 이런 모든 것을 주장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라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는 그 말씀이 입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난과 착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스위스가 지금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또 기본소득을 할 것이냐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2016년도에 했대요. 이제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어떤 국민투표까지 갔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앞서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보편적인 복지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가난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되었던 그런 인식이 국민적으로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뭐 츠빙글리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되어 왔던 그런 사상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맥락을 보겠습니다.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경제 구조가 양성 간에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다. 자,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우리가 일하고 살잖아요. 그 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업. 이건 뭔가를 만드는 창작행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과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살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동, 과업, 행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높고낮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차원적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노동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업이나 행위는 더 고차원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고대 사회 때에는 그 노예와 자유인들이 있어요. 노예와 자유인들. 그때 먹고 살기 위한 일,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다라든가 집안일을 한다라든가
이런 노동은 누가 했습니까? 노예들이 했어요. 자유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한다라든가, 뭐 미술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서로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노예가 담당했던 이 노동, 이것을 이제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은 기계가 할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 한나 아렌트의 분류에 따르자면 나머지 두 개를 해야죠. 그렇죠? 뭔가 창작 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인간에게 안 좋은 일인가? 아니면 좋은 일인가? 보기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대체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걱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계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노동을 갖다 계속 다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기계가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이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분배가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이게 낙관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 뭔가 더 가치가 높은 일,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나가 아렌트가 얘기했던 두 번째, 세 번째 그 레벨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관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을 기계가 함으로써 그 이익이 사회에 분배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주는 기반이 되줄 수가 있다. 자, 이제 그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해왔던 일은 아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노동을 많이 했어요. 노동을. 가장 그 가치가 적다라고 보는 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에 대해서는 별로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대부분 아주 저임금의 노동이나 아니면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직업 그 통계를 내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 있죠? 뭐 주 36시간 미만의 일이라든가 계약직, 초단기 계약직 이런 일들에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임금을 받는 거고 아예 임금을 못 받는 노동들이 있어요. 육아, 그 다음에 가사노동,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아무도 임금 안 주잖아요. 실제로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동으로 인정이 되지 못하면서 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임금 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불평등 지수가 한국이 가장 높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여성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평균적으로 내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이 30%가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의라고 본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이 불균형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못 받습니까? 잘못된 거죠. 30%면 3분의 1이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300만 원 받는데 한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냥 돈만 적게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무임금 노동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애기 낳았어요. 애기 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자, 누가 볼까? 가위바위보 해서 그걸 결정합니까? 아니죠. 너 300만 원 받아? 나 200만 원 받는데? 그럼 뭐 내가 쉬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가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그냥 가사 노동이나 이런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은 직장에서는 팽배합니다. 서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 버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가 선용에 있어서도, 아무튼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안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통계를 내 보니까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가사 노동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성은 30 몇 분 나오고 여성은 그 3배, 4배, 한 2시간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뭐 저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아내도 일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이 비판에서. 네. 어쨌든 뭔가 하여간 잘못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회가 도대체 안 맞잖아요. 일단 나부터도 잘 못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일부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딱 가면은 그 이제 교회 문 앞에서 오시는 교인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 왜 여성들이 주로 그걸 해야 될까요? 주방봉사는 왜 도대체 항상 대부분이 다 여성일까요? 왜 그 고상한 회의를 하는 자리에는 항상 남성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거기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올드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가부장제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당연하던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라는 분, 무슨 유명한 법칙 하나 만들었다는 분 있잖아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선다. 뭐 이거 얘기했던 분인데 그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경제적인 이 양성 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구조가 당연하게끔 받아들이게 그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미현 교수님은 기본소득이 여성을 이런 구조에서 해방시켰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 설문조사, 기본소득 설문조사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기본소득이 그 여성들의 이 어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문입니다.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별 간 노동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요거는 두 분만 찬성을 해주셨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3분,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이게 8분이 나왔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항에서는 기본소득은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게활동을 하는 사람, 주로 지금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돌봄 노동, 가사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것도 좀 의외예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7분이고 보통이다가 1분,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또 이게 5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 이제 생각들이 아마 좀 있으신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업주부들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거 집에서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10만 원 들어왔을 때 거의 외식하는 거로 다 쓴 거 봐서는 50만 원이 들어와도 좀 생활비로 다 쓰고 말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뭐 2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들어오면은 그거를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쟤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떤 노동의 대가를 쳐줬다고는 생각을 딱히 안 할 것 같은데요. 다 주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만 준다. 음. 기본소득이 아니라 여성한테만 전업주부한테 청년 지원금처럼 준다. 그러면 초기 아, 단계에 이를테면. 예. 예, 그러면은, 저기 여성이라고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나의 노동이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음, 같은데요. 그게 다 아니라, 준다.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준다 근데 굳이 하면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도 똑같이 받는데. 그러니까요. 남자를 안 그렇죠? 줘야지, 그러면. 음. 혹시 탁정희 자매님 거기 있어요? 있어요. 탁정희 자매님, 네, 만약에 200만 원 받았어. 네. 매월 200만 원이 들어와. 음, 자, 그러면은 그 어떤 가사와 육아의 부분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있죠, 200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200만 원이면, 여기 시터 아, 한 시터. 9시부터 6시까지 시터 봐주시는 한국인은 한 300만 원 정도 월. 음, 중국인이 한 25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아, 그래도 모자라네. 그래요, 요즘 물가가. 어, 네, 그 250만 한 원 달 정도 내내 오시는 건데, 네, 한 달 내내 오시고, 거기에 보너스 들어가야 되고, 털 그런 거 따로 챙겨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집안일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딱 애들 관련된 일만 하세요. 집안일이나 시장 가가지고 오는 거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여기가 청소하는데, 한 번 부르는데, 4시간 하는데 5만 원이에요. 4시간인데 5만 원에 부를 수 있어요. 5만 8천 원 정확히. 5만 8천 원에 부를 수 있어요. 14,000원, 15,000원 되겠네, 시급이. 그쵸. 시급이 거의 1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청소 시급을. 음. 음, 음. 정의자매님은 그렇게, 그럼 일단 뭐 시터 됐든, 뭐 이렇게 쓰시고, 뭐 네. 하실 거예요? 저는 일을 하겠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 월급이, 엄마들 여기 다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제 월급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애들 그 돌보는 시터 비용으로만. 그치,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일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냐. 솔직히 음. 한국말 잘 하시긴 하는데 저희랑 너무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조선족 분들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 계신 분들이 시세가 한 250이니까 거의 그런 분 쓰시거든요. 좀 믿고 맡길 만한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 무임금의 가사 육아 노동에서 그래도 좀 어쩌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을 또 구할 때에도 어차피 내가 지금 200만 원 받으니까 뭐 그래 험한 일 막 굳이 그렇게는 안 찾아가겠네 그래도 그죠?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뭐 가사노동이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 남자도 똑같이 주는데 뭐 무슨 뭐 이걸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를 붙이느냐.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이제 어쨌거나 그 여성들로 하여금 그 집에서 노동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여성주의자들 있잖아요. 페미니스트. 그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그 베이비시터나 집안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도우미들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다른 여성들이 들어오죠. 그것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조도. 페미니스트들. 옛날에 귀족들이 노예를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몰라요. 그 기본소득이 정말 보편적으로 다 이제 적용이 돼서, 그럼 그분들도 어차피 그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뭔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마인드로 들어오실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그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의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특히 이 개혁신학 쪽에서 볼 때는 사람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 개혁신학이, 그런 개혁신학이 기본소득 담론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본소득은 일하고 돈하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이 있고, 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그 마태복음 20장,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 그리고 어떤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잘 다스려라 하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막 이렇게 착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보라는 그 맥락에서 이 자연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되면 탄소세 같은 거 얘기를 하거든요. 탄소세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는 입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얘기할 때 땅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 자원이라고 그랬죠. 공유 자원.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탄소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내는데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해 내죠. 특히 뭘 이렇게 태우고 하기 때문에 뭐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기업이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많이 내보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모든 사회에 그냥 떠맡겨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부당한 이윤을 기업이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를 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연, 이 지구를 다 같이 공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기업은 그걸 다 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당한 이윤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이윤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 그게 탄소세예요. 이런 이제 기본소득 얘기들은 이 생태계, 자연에 대한 우리 인식을 좀 바꿔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강제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법을 제정하는데 어떤 성경적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개념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 종교개혁 전에는 그 중세 시대는요, 일의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성직자, 이게 굉장히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일반적인 노동 일은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직업이 다 동등하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고 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 소명설은 이제 당시 어떤 중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요.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윤리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 직업 소명서에서 나온 이 노동윤리는 소수가 많은 이윤을 취하고 그 많은 이윤을 어떻게 취하느냐?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윤을 뽑아가는 그건 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에서도 그 노동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자로서 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주입이 되면서 당시에 이 악한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대로 오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스 베버의 책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종교개혁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건전한 기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단편적인 거예요. 물론 분명히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그걸 외면해버리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신학의 역할인데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마치 부품처럼 도구화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그런 직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이제 고발하는 영화를 잠깐 이제 보겠는데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Section 5, give it a limit.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 찰리 채플린이 여자들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단추만 보면 이렇게 쪼여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증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 와서도 뭐만 보면 또 일이 생각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도구화됐다. 사실 노동은 우리가 그걸 하면서 뭔가 그 어떤 가치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노동에서 소외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문제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제 그거를 고발하는 영화를 지금 만든 거예요. 프린트물에서 그 여성 신학하고 관계된 내용만 좀 짚어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에 나오던 내용하고 많이 중첩이 됩니다. 아까 그 여성들이 지금 현재에도 저임금 내지 그다음에 무임금으로 그냥 뭐 가사노동이나 뭐 돌봄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일이 여성의 소명이다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여성은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사실은 피상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어요. 여성들은 집안에서 일하게 하고 남성들은 밖에서 나가서 일해서 그 경제적인 주도권을 남성이 잡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아주 더 공고히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나가는 말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기본소득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성별 분업화를 넘어서는 양성의 민주적 돌봄노동 참여, 가부장주의에서의 탈피를 기본소득이 돕는다.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래, 기본소득이 비록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여성이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차별에 저항할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실제로 양성차별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기본소득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지금의 구조가 더 공고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두 개의 주장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제도적인 부분 하나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자동적으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그 다른 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라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밑바탕에 있는 자유와 평등, 공동체성과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본소득 왜 하는 겁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인드가 있으면은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그 여성들에게 대해서 그런 모든 사람이 그 관점을 갖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 뭐 그것도 좀 미래가 되겠지만은 인당 5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인당 5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나 정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소득의 의미,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준다라는 그 의미를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때, 그래야 이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전담하는 이 구조가 불평등한 걸 깨닫고 그거를 개선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50만 원 받아봐야 지금 구조 하나도 안 바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50만 원 받아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인데 그거? 그게 무슨 여성 차별 구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을 왜 사회에서 실시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공감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기본소득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논의를 하면 오늘 우리 또 뭘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사회가 뭔가 지금 불평등하구나. 양성 간에도 뭔가 지금 잘못된 구조가 있구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의들이 전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활발해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대부분 다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이런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까? 그 더 좋은 다른 해법을 서로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뭐 주어지는 것 자체도 의의가 있겠지만은 기본소득이 이런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주는 것에서도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논의하고 마칠게요.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자유가 좀 더 주어집니다. 자, 우리 알바하는 학생들, 뭐 청년들이 그 사실 잘 알아요. 정말 그 알바몬에서 골라서 가보면은 좋은 주인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막 어떻게든지 그 짜내고 부려먹고 이런 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굳이 꼭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알바를 안 하고 좀 더 나은 그런 근무 여건,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알바를 더 찾아다닐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험한 일들 있잖아요. 험한 일들.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이런 험한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죠? 로버트가 하겠죠, 로버트가. 로봇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마 그거는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 임금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데까지 맥스로 올리는 효과가, 그러니까 가장 최대로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들이 인정을 받고 어쨌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적인 프레임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그 일에 대한 임금을 더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 그 금액은 뭐 달라지겠죠. 그런 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더 갖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없는 영세업자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좀 어려워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영세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마진을 희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리는 효과는 있을 거고요.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영세업자가 어려워지겠죠. 도태될 수도 있는. 네,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 영세업자도 기본소득 대상이기도 하고 최저한의 생활은 뭐 할 수 있는 뭔가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단순하게 생각한 건데 기본소득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파일럿,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야, 그리고 딴 데 한 대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고용상의 뭔가 파급 효과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본소득을 받으면 오히려 저기 임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 너 어차피 이 정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있고 그럼 요만큼만 주면 너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악덕업주죠. 그렇게 되면 진짜. 야,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또 되진 않겠는가 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그 인력 수급도 수요와 공급 곡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나 그런 직장 안 가. 뭐 임금도 짜. 그럼 더 안 가. 그러면 어쨌든 뭐 거기에서는 그럼 사람 뭐 안 쓸 수는 없을 거고 임금을 과연 안 올리고 배길 것인가? 예, 기본소득을 주어져도 임금이 내려갈 것 같지는 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어쨌든 저도 간단하게 생각해 본 거니까 뚜껑을 좀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볼게요. 특히 오늘 여성 신학적인 성찰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남성과 여성 간에 이 기울어진 구조가 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 구조를 조금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 자체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사회적 합의 거기에 따른 어떤 개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